안녕하세요. 오늘은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고요. 지금 우리가 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쭉 배웠고, 개발행위 파트에서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개발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울 차례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이 좀 안 좋아가지고요, 목소리가 고르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이제 개발밀도 관리구역에 대해 살펴볼 텐데, 이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다음에 나오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항상 이제 비교하면서 같이 학습을 하셔야 되고요. 이 제목에서도 나와 있듯이 이 개발밀도를 관리할 필요가 있는 구역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개발밀도를 관리해야 되느냐? 이제 개발밀도가 이미 꽉 찼기 때문에 더 이상 뭔가 기반시설 같은 것들을 집어넣기가 힘들어서, 그래서 이제 관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것들을 제한하고 억제하는 거예요. 그런 방향으로 관리를 하고자 하는 그런 구역을 말합니다. 그런 배경을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쉽게 말하면은 개발 밀도를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라는 것은 뭐냐면 다이어트가 필요한 지역이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무난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정권자는요, 누가 지정을 하냐면 유긴이 지정을 하고요. 어느 지역이냐면은 개발 밀도가 들어찬 이미 포화 상태인 곳이 이 주상공 지역이겠죠. 이 녹지 지역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주상공 지역에서의 개발 행위로 말미암아서 기반시설, 즉 도시군 계획시설을 포함하고요. 그 기반시설의 처리 공급 또는 수용 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지역 중에서 기반시설의 설치가 새롭게 다시 설치하기가 곤란한 지역을 개발밀도 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개발밀도 관리구역에서의 핵심 키워드는 요 곤란하다, 이 곤란하다, 더 이상 뭔가를 설치하는 것이 곤란하다, 그렇게 핵심 키워드가 구성됩니다. 반면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은요, 기반시설을 오히려 설치할 필요가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기반시설에 대한 설치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 돈을 부담하면서 기반시설을 이제 설치를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이제 기반시설을 설치해야 될 필요가 있는 지역은 핵심 키워드가요, 이렇게 이제 완화되는 지역이에요. 왜냐? 완화되면은 뭔가 더 건물들이 드러나고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래서 이제 기반시설이 더 부담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핵심 키워드를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은 곤란하다, 그리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완화되는 지역이다, 그렇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올라가서 이 곤란한 지역을 개발밀도 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요. 지정 기준은 역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고, 그 지정 대상 지역은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에요. 자, 어떤 지역이 구체적으로 있냐면은 이런 지역입니다. 도료율이 20% 이상 미달되는 지역. 도료율이 20% 이상 미달된다라고 하면은 건물이나 기타 하드웨어에 비해서 도로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꽉 들어찼다는 거죠. 향후 2년 이내에 수도에 대한 수요량이 수도 시설 용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돼요. 그리고 하수 발생량이 시설 용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돼요. 그 다음에 향후 2년 이내 학생 수가 학교 수용 능력을 20% 이상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여기서 공통적으로 2라는 숫자가 다 들어가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감을 가지면서 2라는 숫자에 집중하시는데, 다만 이 하수 발생량이 시설 용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는 향후 2년 내라든지 20%라든지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밀도에 관한 수치 없이 그냥 시설 용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 개발밀도 관리구역으로 지정한다라는 거고요. 이 개발밀도 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은 지정된 구역과 아닌 구역의 재산 가치가 확 달라집니다. 여기는 이제 제한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재산 구분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경계선이 분명하게 구분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밑에 있는 기반시설 부담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개발밀도 관리구역으로 지정된 구역과 아닌 구역이 정확하게 구분이 될 수 있도록 경계선이 분명하게 구분되도록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용적률의 강화 범위는 최대한도 50% 범위에서 결정하는 내용이고요. 이렇게 이제 밑에 나옵니다. 기반시설의 변화를 주기적으로 검토해 용적률을 강화 또는 완화하거나 개발밀도 구역을 해제하는 등 필요 조치를 취할 것. 자,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 절차를 보면요, 이 6위는 개발밀도 관리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6인이 그냥 지정을 하는 거예요. 별도의 승인 절차가 없다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민청 의견 청취 같은 거 없고요. 도지사의 승인 없고 무조건 그냥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다라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이것과 비교해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은요. 여기 보면은 지정 절차에서 주민의 의견 청취 절차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제 심의를,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자, 그래서 옆에 이제 정리하고 있는데,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심의만 거쳐서 지정하고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의견 청취 그리고 심의를 거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암기를 하죠. 개심기 의심하자. 개심기를 늘 의심해야 되겠죠. 개심기 의심. 그렇게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중요한 거니까 자주 나오는 거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개발 밀도 관리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은요, 이제 강화해서 적용합니다. 건폐율도는 용적률을. 그런데 구체적인 강화 범위에 들어가서 보면은 용적률에 대해야만 구체적인 수치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50% 범위에서 강화해서 적용합니다. 이 말은 용적률을 100%에서 50%로 이렇게 이제 강화한다는 거, 축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더 못 짓게 한다는 거죠. 이 말인즉 개발 밀도가 이미 포화 상태이므로 강한 제한을 통해서 건축물을 좀 줄여서 짓게 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만들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분명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에 적용한다 그러는데, 구체적인 그 강화 범위에는 용적률밖에 없다는 거, 건폐율에 대해서는 이 수치가 없다는 거, 그거를 주의 있게 보셔야 되고요. 이 왜 그러냐면, 건폐율 같은 경우는 개별 건축물의 배치 그리고 공지 확보, 그런 것과 관련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폐율에 관한 것은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구체적인 수치 제한은 두지 않는 거예요. 지역 실정에 맞게 그렇게 이제 적용할 수 있도록요. 다만 이제 용적률에 대해서는 이렇게 50% 범위 내에서 강화해서 적용한다, 그런 수치가 있으니까 이거 주의 있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반시설 부담구역 넘어가는데요.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이 앞에 있는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이 교집합이 없어요.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 그 다음에 그것이 아닌 지역이 이제 개발밀도 관리구역입니다.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보면은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이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면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주상공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주상공 외의 지역인 거죠. 그래서 그 주상공 외의 지역이 녹관농자예요.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은요, 이 녹관농자 지역으로서 개발로 인해서 도로, 공원, 녹지 등 기반시설 설치가 이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이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정 고시하는 구역을 말합니다.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이제 요것이 아닌 주상공 지역인 거고요. 이 성장관리구역도 앞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녹관농자,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과 이렇게 같은 구역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지정 대상을 보면은, 자, 이 6위는요, 이런 것에 해당되는 지역에 대해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뭔가 이제 완화되는 그런 지역이에요.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용도 지역 등이 변경되거나 해제되어서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 개발행위 허가 현황 및 인구 증가율 등을 고려한 그러한 이런 다음의 지역이라는 게, 해당 지역의 전년도 개발 행위 건수가 전전년도 개발 행위 건수보다 20% 이상 증가했어요. 이 말인즉 활발하게 건물이 지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기반시설을 설치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비용을 일부 부담해서라도 이제 짓고자 하는 거예요. 해당 지역의 전년도 인구 증가율이 그 지역에 속한 이 6곳의 전년도 인구 증가율보다 20% 이상 높은 지역. 여기서도 이제 이자가 공통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인구 증가율이 20% 이상 높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기반시설이 필요한 겁니다. 자,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정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필수 지정 대상 지역이고, 그리고 임의 대상 지역도 있어요. 6위는 해당 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 지정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그 지정 기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데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기반시설이 적절하게 배치될 수 있도록 최소 10만 제곱미터 이상 규모가 되도록 지정을 해야 됩니다. 이 기반시설이 뭐 도로나 공원이나 그런 것들인데,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야만 이런 기반시설들이 적절하게 배치될 수가 있죠. 그 규모를 최소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그렇게 규정하고 있고요. 소규모 개발 행위가 연접하여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경우에는요, 하나의 단위 구역으로 묶어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역시 경계선이 분명하게 구분되도록 해야 되고요. 지정 절차에서 보면은 6위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도 마찬가지로 자 앞에서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심의만 거쳐가지고 지정을 했지만 여기서는 반드시 전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돈을 부담시킬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주민의 의견 무시하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주민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하고요. 그리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심의뿐만 아니라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이제 수립을 하게 되는데요. 6위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되면은요,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이제 먼저 수립을 해야 됩니다. 1년 내에 수립을 해야 돼요. 자, 밑에 보면 1년이 되는 날까지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수립하지 아니하면 그 1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보죠. 그러니까 1년 내에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요. 이를 도시군 관리 계획에 반영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반시설 이렇게 부담구역, 그런데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은요, 도로, 공원, 녹지, 학교, 수도, 하수도, 폐기물 및 재활용 처리시설 이런 것들이 두루두루 필요한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학교는 들어가되 대학은 제외된다. 이 대학은요, 공식적으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다. 그렇게 이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학교는 초중고를 말해요. 지역 공동체의 필수 기반이라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대학교는요, 이 대학은 뭐 그 산업대학이나 전문대학 다 포함해서 대학은요, 광역적인 교육 연구시설이에요. 그래서 전국적인 범위에서 학생을 모집하잖아요. 그런 고등교육 및 연구기관을 대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초중고하고는 상황이 다르죠. 이 초중고는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모집되어 가지고 그 학교를 다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역 공동체 필수 기반 시설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요. 이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기반 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페이지 50이라고 한번 적어 놓으시고요. 그 50페이지에 보면은 지구 단위 계획의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건기가 필수다. 지구에는 건기가 필수다. 그래서 기반 시설의 배치와 규모 나오죠. 그 지구 단위 계획 내용에 이 기반 시설 설치 계획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기반 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지구 단위 계획에는 반드시 기반 시설 설치 계획이 포함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지정 고실로부터 만약에 1년이 되는 날까지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면요, 그 1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에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기반이죠. 그래서 1년이다. 그렇게 암기를 하시면 되겠고, 기반시설에 대한 이제 설치 비용을 부과를 하는데요. 자, 기반시설 설치 비용 부과 대상을 보면은 기반시설 부담 구역에서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부과 대상인 건축행위는 어떤 것이냐? 단독주택 및 숙박시설 등 대통령으로 전환 시설로서 200제곱미터, 기존 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합니다.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행위가 그 대상이 됩니다. 비용 부과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조건이 당연히 이제 기반시설 부담 구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죠.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자, 그 다음 조건 신축, 증축 행위일 때 이제 부과 대상이 되는 건데 그렇다면 이 개축, 재축, 이전,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부과 대상이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 리모델링, 증축, 대수선뿐만 아니라 증축도 있죠. 그래서 그 면적이 늘어나는 그런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요, 이 증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쨌든 신축, 증축 행위에 대해서만 비용이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기존 건축물을 해체하고 신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을 초과하는 건축 행위만 부과 대상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기반시설 유발개수라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유발개수라는 것은 기반시설을 얼마나 필요하는지 그 건축 기반시설을 끌어당기는, 유발시키는 그런 정도를 이렇게 수치로 표현한 겁니다. 이 수치로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인즉 2.1이라는 것은 여기 있는 숫자 중에서 제일 크죠. 그러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이제 기반 시설이 더 필요한 그러한 시설들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많이 상주하고 하는 그런 시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유발 개수가 가장 큰 게 이제 의락 시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광 휴게 시설 등등등 이렇게 나가고 보통은 창고 시설이 제일 작고요. 대부분은
뭐 단독주택, 공동주택, 교육원구시설, 노자시설, 업무시설 이런 게 0.7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시험에 가끔 나옵니다. 이게 숫자는 많이 있지만 많이 나온다는 게 아니라 한 번 나올 때 이렇게 언급이 된다는 그런 수치를 표현한 거니까 이게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 이런 거 나왔는데 사실 외우면 맞출 수 있는 건데 외우지 않아도 틀려버리면 마음이 굉장히 쓰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좀 이렇게 암기 코드를 통해서 암기를 해 놓으시면은 편안하게 나오면은 주워 담을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순서대로 일단 외우세요. 순서대로. 유발개서가 큰 거부터. 자, 보세요. 위관이라는 유튜버가 있어요. 이 사람이 화수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일종 판매를 했어요. 그렇게 이제 일종 판매를 하면서 숙박까지 한 거죠. 숙박하다 괄호에서 의료시설 가서 방 창고 붙였다. 그렇게 이제 순서대로 암기를 하세요. 그리고 추가로 여기까지 암기하시면은 완벽합니다. 근데 이게 몇 번 읽어보시고 시험 전에 또 보시고 하면 입에 붙어서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위락시설은요, 위락시설은 그 둘이 가서 하나가 되는 그러한 시설이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2.1이죠. 둘이 가서 하나가 된다. 관광 휴게는요, 일을 구하고 나서 해야 편안하죠. 백수 상태로 관광 휴게 자꾸 즐기는 거 불안합니다. 일 구하고 나서 한다. 그리고 화수에 연달아서 이렇게 순종을 하면요, 일사병 걸려요. 땡볕에 화수에 연달아서 일하면, 순종하면 일사병 걸린다. 자, 일종 마약을 판매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바로 113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113 신고. 그리고 숙박시설은요, 가능하면 하루만 이용해야 되죠. 자꾸 이용하는 거 좋지 않습니다. 의료시설에 가면은요, 연구차가 있어요. 연구. 방송통신시설에 가면은요, 이 팔방미인들이 참 많습니다. 창고 5 시설이고요. 자, 이런 식으로 외우시고 나머지는 다 0.7이다. 나머지 이런 것들은 다 0.7이다. 그렇게까지 딱 정리해 두시면 완벽합니다. 자, 민간개발 사업자의 부담률은 20%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납부 및 체납 처분에 대해 살펴보면,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부과 대상인 이런 건축 행위를 하는 자는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내야 합니다. 건축행위 위탁 또는 도급한 자, 타인의 소지의 토지를 임차하여 건축행위를 하는 자. 자, 이런 자는 이제 임차인인데요. 임차인이죠. 임차인인데도 불구하고 임차하에서 건축행위를 하는 자는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납부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지위를 승계하는 자도 마찬가지다. 자, 그 다음에 부가시 및 납부 기한을 보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이 6위는요, 납부 의무자가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과해야 돼요. 일단 부과하고 그 다음에 납부를 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부과를 했으면 그 납부 의무자는 사용 승인 혹은 준공검사 신청시까지 일을 내야 됩니다. 신청시까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타임라인이 이렇게 있으면은 건축 허가를 받거나 혹은 사업 승인을 받은 경우 2개월 내에, 자, 이 6인이요, 기반시설 부담 비용을 부과를 하는 거죠. 부과 시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부과를 하면은 최종 이제 사용 승인, 건물을 다 짓고 사용 승인 혹은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에 그 전까지 신청시까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신청시까지 그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현금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물납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고요. 미납 시 강제 징수합니다. 그리고 이 6위는요, 기반시설 부담 구역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관리를 해야 합니다. 관리 및 운영을 해야 돼요. 특별회계지 특별기금 아니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리고 이 잔액을 사용할 때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기반시설과 연계된 기반시설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주의 확보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칙 및 벌칙은 이 부분은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시범도시에 대한 거는 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는 것. 그 요청하는 사람들이 관계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인 거예요. 관계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지정권자인 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시범도시 지정을 요청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민 의견을 들은 후 관계지방행정기관의 장을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요, 이제 시범도시를 공모할 때도 있는데 이 공모에 응모할 수 있는 자가 이 6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구조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청문.
이 청문이라는 것은 변명의 기회를 주는 자리죠. 그런데 이제 이 청문이라는 것은 아주 그 엄중한 경우에 이런 청문 자리를 주는 거죠. 아무한테나 변명의 기회를 주는 거 아니죠. 그런 엄중한 것이 뭐가 있냐면은 이 취소 처분, 취소를 할 때 이게 뭐냐면은 이제 국민의 권리를 뺏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바로 뺏을 수 없고 그 일이 어떻게 된 건지 그 변명의 기회를 청문회 자리를 통해서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항상 보면은 이 취소가 나와요. 취소. 그러니까 뭐 제안 같은 거 한다 그럴 때는 청문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안이 나오면 틀린 거고요. 취소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 개발 행위 허가를 취소할 때, 그리고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의 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때, 실시 계획 인가를 취소할 때, 이게 다 엄중한 사항이죠. 이럴 때 이제 청문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암기할 때 개도 실실 취한다. 개도 실실 취한다. 이 청문회장에 가면은요, 누구라도 뭐랄까 정신이 없을 수가 있어요. 개도실실 취한다. 그렇게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참고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도시군 기본계획과 같은 그런 행정계획을 취소한다. 이 도시군 기본계획은 일반 국민에게 법적 구속력이 없는 그런 행정계획이라고 그랬죠. 대내적 행정계획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런 경우는 취소되더라도 뭐 일반 국민의 개인 권리를 박탈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행정계획의 일환일 뿐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청문이 없어요. 반면에 이 실시계획 인가라는 것은 이 사업 시행자가 뭐 일반 민간도 있고요. 이 사업 시행자가 이 실시계획 인가를 통해서 사업 시행권과 토지 수용권이라는 권리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게 일방적으로 취소되면은 적법하게 얻은 그런 권리가 없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제 청문을 해야 된다는, 그렇게 이렇게 비교를 해서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문제를 풀고 국토계획법을 다 마치도록 할게요. 개발밀도 관리구역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개발밀도 관리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지역에 농림지역은 포함되지 않는다. 자,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개발밀도가 차 있는 주상공지역이라고 그랬어요. 포함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개발밀도 관리구역의 지정 기준, 개발밀도 관리구역의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기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연결하면 대부분 맞습니다. 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밀도 관리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자, 그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심의만 거치면 되고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의심이었죠. 그래서 의견 청취 플러스 심의를 거쳐야 되는 거고요. 개발밀도 관리구역의 변경 고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자, 공보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군수가 개발밀도 관리구역을 지정하려면 지방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쳐서 도지사의 승인, 자, 승인 필요 없고요. 심의만 거칩니다. 그 다음에 개발밀도 관리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시장 또는 군수가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자, 개는 심, 기는 의심. 그래서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의견 청취가 없어요. 기반시설 부담구역만 있는 겁니다. 개발밀도 관리구역에서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할 때, 이제 강화하는 거는 맞는데 이제 완화해서는 안 되죠. 개발 밀도를 관리하기 위해서 강화해서 적용할 뿐입니다. 개발 밀도 관리구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최대 50% 범위. 건폐율은 수치가 안 나와 있다고 그랬죠. 용적률에 대해서만, 이렇게 용적률에 대해서만 50% 범위에서 강화하여 적용합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용적률 나왔네요. 용적률 50% 범위에서 강화에 적용한다. 이건 맞고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개발밀도 관리구역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서로 교집합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틀린 겁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이 아니라요. 이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은 자, 개발밀도 관리구역입니다. 그래서 이 곤란, 란자를 밀란으로 이렇게 연결시켜서 외우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완화되는 지역이라고 했죠. 밀란, 기완. 자, 그 다음에 동일한 지역에 대해 기반시설 부담구역과 개발밀도 관리 중보가요 지정할 수 없고요. 주거상업지역에서 개발행위로 기반시설의 수용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아니라 개발밀도 관리구역이죠.
그 다음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해서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기완,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지정할 수 없다고 그랬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죠. 기완. 자, 그 다음에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의 전년도 개발 행위 허가 건수가 전전년도 개발 행위 허가 건수의 20% 이상 증가했어요. 증가했으므로 기반시설이 필요해서 이제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20% 맞고요. 20% 이상 증가한 지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은 해당 광역시에 설치된 지방 도시계획위의 심의 대상 맞습니다. 기의심. 자, 심의되고 그 전에 이제 의견 청취도 합니다. 시장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되면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도시군 관리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자, 맞는 내용이고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되면 광역시장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그리고 이를 도시군 관리 계획에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에 당연히 반영을 해야 합니다. 자, 그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설치가 필요한, 자, 여기 나왔죠. 대학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고로공원 다 해당되고요. 학교라고 했으면 이제 해당된다고 할 수 있고요. 자, 이 내용이고, 공원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편의시설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원 기반시설 필요한 시설에 해당됩니다. 녹지와 폐기물 처리 시설도 이 기반시설에 해당되고요. 폐기물 처리 시설,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보죠.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수립한 것으로 봅니다. 기반시설 설치 계획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지정 고시로부터 3년이 아니라 1년입니다. 자, 그래서 1년이 되는 날이 아니라 다음 날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실효는 항상 다음 날이 따라 붙는다라고 했죠.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개발 행위 허가를 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과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죠. 이제 할 수 있는 게 이제 200제곱미터라는 것, 그리고 신축 증축 행위라는 것, 그게 이제 또 따라 붙습니다. 부과하여야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모든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개발 행위하는 사람들한테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과하는 게 아닌 것이죠. 자, 기반시설 부담 비용을 부과하는 것은 이런 경우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부과 대상인 건축행위가요, 이제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행위로 한정합니다. 그래서 200제곱미터라는 것은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하는 거고요. 그 내용이고요. 기반시설 부담구역 내에서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는 건축물은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의 부과 대상이 아니다. 자, 그냥 이렇게 리모델링으로만 나오면요, 부과 대상이 아니에요. 이 신축, 증축인 경우 부과 대상이 되는데, 만약에 이 리모델링이 구체적으로 증축하는 리모델링이다. 세대수를 증축하는 리모델링이다. 그러면은 그런 경우는 이제 부과 대상이 되는 겁니다.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건축행위가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을 초과하는 건축행위만을 부과 대상으로 합니다.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 그 다음에 기반시설 유발개수가 나왔죠? 가장 큰 것,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위에부터 한번 쭉 살펴볼까요? 위, 관, 이가 화수 순종한다고 그랬죠? 순종하고 일종 마약을 판매한다고 숙박까지 했어요. 숙박하며 하다가 과로해가지고 의료시설 가가지고 방, 창고 붙인다. 이렇게 암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나와 있는 게 이제 관광휴게시설 나왔죠? 그 다음에 이종 근린생활시설 나왔고요. 나머지 여기서 나와 있지 않은 것들은 그냥 다 몰아서 밑에 창고 전에 이제 유발개수가 0.7이 있어요. 창고는 0.5고요. 거기에 다 포함시키는 걸로 보면 됩니다. 어쨌든 여기서 제일 큰 거는 관광휴게시설, 요게 되겠네요. 그리고 관광휴게는 1구하고 휴게한다 그렇죠? 그래서 1.9입니다. 이렇게 이제 문제를 찾는 거고요. 그 다음에도 이제 보면은 유발시설 문제인데요. 이것도 똑같이 보면은 위관 2가 화수 순종하며 일종 마약 판매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숙박하다가 과로해가지고 이제 의료시설 가갖고 방 창고를 붙였습니다. 이 나머지는 다 이제 창고 위에 속하는 0.7이고요. 그래서 가장 높은 거는 이제 일종 근린생활시설이 되겠네요. 여기서는 유발 개수를 이게 이제 1.3에 해당되는데 이걸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순서대로 찾으시면 맞출 수가 있어요.
의료시설과 교육연구시설의 기반시설 유발 계수는 같다. 의료시설은 창고 위에 있는 이 기타 시설, 나머지,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교육연구시설도 포함되는데요. 그거보다 유발 계수가 더 높죠. 그래서 뭐 이걸 0.9이고 이게 0.7이다 라는 걸 몰라도 이 문장을 맞출 수가 있어요. 틀린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 설치 비용 납부 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축 허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아니라 2개월 이내에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과해야 되고요. 2개월 이내에. 그 다음에 기반시설 설치 비용 납부 의무자는 사용 승인 신청 후 7일까지가 아니라요. 사용 승인 신청 시까지예요. 신청 시까지. 자, 그 다음에 기반시설 설치 비용 산정 시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용지 비용도 산입된다. 자, 이런 거 지문을 통해서 알아두시고요. 당연히 산입됩니다. 그리고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과받은 납부 의무자는 납부 기일의 연기 또는 분할 납부가 인정되지 않는 한 사용 승인 신청 시까지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내야 한다. 맞죠? 기반시설 설치 비용 납부 시 물납이 인정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현금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자, 부과 대상 토지 및 이와 비슷한 토지로 하는 그것을 이제 물납이라고 합니다. 인정할 수 있고요.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기반시설 부담구역별로 특별 회계를 설치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관계 중앙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 장에게 시범도시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에 관계지방자치단체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맞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시범도시를 지정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도시를 공모할 경우 시장, 군수는 공모에 응모할 수 있고요. 자, 그 내용들 여기서 살펴봤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3조에 따른 개발 행위 허가의 제한의 경우에는 청문을 해야 한다. 청문은요, 이런 제한 같은 거는 청문하는 게 아니에요. 취소해야 돼, 일단.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으로서 실시계획 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실시계획 인가 취소는요, 청문 사항에 해당되죠.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다 마쳤고요. 다음 시간에 이 도시개발법이 나오는데요. 이 도시개발법이 아니라 이제 건축법부터 들어가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중요도 순으로 배울게요. 건축법, 그 다음에 주택법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도시개발법, 그 다음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그렇게 이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농지법도 나오죠. 그렇게 갈게요. 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